문재인 대통령은 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 통화를 갖고 초청에 기꺼이 응할 것이며 방역과 경제 양면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으로 이뤄진 전화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올해 G7 정상회의 주최국으로서 한국을 초청해 주신 것을 환영하고 감사드린다. 올해 G7의 대면 확대 정상회의가 개최되면 포스트 코로나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면서 세계가 정상적인 상황과 경제로 돌아간다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브라질을 포함시키는 문제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인구, 경제 규모, 지역 대표성 등을 감안할 때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답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좋은 생각이라며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보겠다고 말했다는데요. 한국도 초청되는 입장인데 브라질 초청에 대한 의견까지 물어보는 건 그만큼 한국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네요. 1996년 OECD 가입, 10년 전 G20 가입, 그리고 2020년 선진 G7 회의에 초청되고 G7에서 G11 또는 12로 개편 확대 시 참여하게 될 한국의 눈부신 발전이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져도 될 사건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가끔 나오는 한국인들의 자주적 표현에 대해 먼저 얘기해 보겠습니다. 만약 성인으로서 평균적인 교육을 받은 여러분들의 친구가 네덜란드와 뉴질랜드, 오스트리아와 오스트레일리아를 구별하지 못한다면 어떤 느낌이 드시겠습니까? 아이폰이나 폭스바겐이 어느 나라 기업인지 모르는 지인이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 사람은 특이하네 또는 4차원인가? 좀 더 노골적이라면 무식한 사람이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은 한국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른다,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아시아의 작은 나라, 뭐 이런 표현을 한국인들 스스로 쓰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참 이해가 안 가는 표현입니다. 이 나라는 명목 GDP 순위 2018년 10위, 2019년 12위, 1인당 GDP는 27위, OECD 기준 구매력 평가에서는 일본을 제쳤고 2018년 기준 수출액 6위, 수입액 9위, 인구 순위는 28위로 선진국이라는 나라들 중 우리보다 인구가 더 많은 나라는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태리 정도입니다. 면적은 작아서 남한은 109위이지만 한반도 면적으로 칠 경우 세계 85위로 영국과 별 차이가 없고 이탈리아도 훨씬 크다고 볼 수는 없는 수준이네요. 신뢰성은 의문이지만 세계 군사력 순위도 6위다, 7위다 할 정도로 강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하계 동계올림픽도 개최를 했었으며 메달 순위도 거의 항상 10위 이내를 기록하고 있고 월드컵도 개최했었고 아시아에서는 가장 눈에 띄는 성적을 올립니다. 핸드폰, 전자제품, 가전제품 등에서 세계 점유율 1위의 기업들이 있고 자동차도 준수하게 만들어서 일반적인 세계의 소비자들에게 친숙한 글로벌 기업들도 꽤 있습니다. 국뽕이니 뭐니 하지만 방금 얘기한 경제, 수출 순위부터 군사, 스포츠, 글로벌 기업들의 현황은 더하고도 뺀 것도 없는 그냥 객관적 팩트입니다. 근래에는 한류라는 문화도 꽤 각광을 받기도 하는군요. 어쨌든 한국이라는 나라는 종합적으로 많은 분야에서 세계에서 상위권에서 최상위권의 나라이고 심지어 북쪽에 코리아라는 국호를 같이 쓰는 나라는 심심하면 국제뉴스 1면을 장식해서 한국도 수시로 세계에서 언급, 조명되는 일도 상당히 빈번합니다. 때문에 시사멘터리는 외국인들은 한국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말을 가끔 들을 때 묘한 기분이 듭니다. 어떤 외국인이 정말 그렇다면 그 사람은 특수한 상황이라서 국제사회에 대한 지식이 정말 필요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적으로 무식한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나라의 사람들이 대부분 한국을 모른다고 한다면 그 나라의 교육 수준이 전체적으로 낮아서 다른 지식도 전반적으로 부족한 상태이거나 먹고 살기 힘들어서 다른 것에 신경 쓰지 못하는 상태, 또는 그 나라의 미디어가 상당히 낙후된 나라나 지역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역시 한국을 모르는구나, 한국은 아직 부족한 나라라는 겸손한 생각 대신에 말이죠. 그런데 어제 오늘 가장 핫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G7 회의에 한국을 초청하겠다는 소식에서도 비슷한 기분이 좀 듭니다. 온통 트럼프의 초청에 응한 시 중국에 보복받을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보도가 줄을 이뤘기 때문입니다. 소식을 익히 들으셨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5월 31일 오는 6월 미국에서 열기로 예정된 G7 정상회의를 9월로 연기할 것, G7이 지금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을 제대로 대변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매우 시대에 뒤떨어진 국가들의 집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호주를 원하고 인도를 원하며 한국도 원한다. 이들은 아주 좋은 나라들이라며 대략 G10 또는 G11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G7은 1977년 시작한 미국과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등 선진 7개국 회의입니다. 1998년 러시아도 포함시켜 G8이 됐지만 2014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점령으로 참가 자격을 박탈했었는데 참가국을 늘려 최소한 올해는 중국 견제 G11으로 만들겠다는 시도이며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초청 대상으로 거론한 한국, 호주, 인도는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전략의 주요 축으로 삼으려는 국가들이라 백악관의 중국 봉쇄 의도가 더욱 분명하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의 국제정세에서 당연한 분석이고 백악관 대변인조차 우리의 전통적인 동맹국이 한데 모여 중국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지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선언하기도 했지요. 2018년 트럼프는 G7에 러시아가 참여한다고 밝히면서 러시아의 복귀를 희망했지만 러시아의 G7 복귀에 대해선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프랑스가 반대했고 러시아도 복귀에 큰 관심이 없다고 해서 복귀는 무산된 것처럼 공식적인 G11이 되려면 나머지 회원국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미국이 올해 G7 주최국으로서 올해만 초청하는 것에서 나아가 계속적인 중국 압박을 위해서 영구적인 G11으로 할 수도 있지 않냐는 예상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G7이 뚜렷한 기준을 가지고 가입국을 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경제, 군사적 역량을 가진 상위의 국가들로 구성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한국이 G7 회의 참석이나 G11으로 확대 시 참여할 만한 자격이 되는 나라냐라는 것에 대한 이의제기는 거의 없는 것에도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경제, 군사 등의 국력이 올라갔다는 것을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격이 아니라 한국의 참여 그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나라는 두 나라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한국입니다. 한국의 거의 모든 언론은 최근 이틀간 G7 참석이 중국의 신기를 건드려 보복을 받을 수 있다는 부담에 대한 기사로 가득했습니다. 1996년 WTO 가입 시에도 시장 개방, 자본시장 자유화, 각종 규제 철폐를 하고 글로벌 표준에 맞춰야 한다는 부담에 대한 논란과 약간은 비슷한 점도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물론 장단점에 대한 분석은 당연한 과정일 것입니다만 우리의 국격도 G7 참가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정도로 높아졌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진다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것도 잘 대처하리라는 기대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G7이나 G11에 참여해서 중국 제재에 동참하게 되는 경우 보복 같은 피해로 어려워질 수 있고 군사적으로는 미국,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밀접한 관계에서 곤혹스러울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려는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도 발생할 문제입니다. G7, G11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한국을 영세 중립국으로 간주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에 국제외교에서 발언권과 영향력이 커지는 것이 차라리 피해를 받을 위험이 더 적을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국이 G7 구도에 포함되면 레벨이 달라집니다. 이 체제의 편입은 개도국 중심인 브릭스 국가에 터키,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등을 합친 G20에서 최선진국 속으로 뛰어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다극화한 국제경제 시장에서 효과적인 대처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최대 이점이고 현행 G20나 OECD 회원국으로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존의 경제 군사력에 더해 최선진국으로 이미지가 향상되고 안건은 공개되지만 G7 국가들이 어떤 입장인지 회의 결과도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는 등 G7은 현대 외교의 밀실이라고 불릴 만큼 그들만의 리그 같은 성격도 있어서 글로벌 외교 이슈에 직접 개입도 가능할 것이고 외교적 발언권도 확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미국의 의도가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드러내놓고 중국을 버린다, 중국이 악이다 라고 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최근 사드 장비 교체 반입을 놓고도 과민 반응을 나타내는 중국인데 구태여 나설 이유 없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의 영향력도 확대하고 국가의 이익을 위해 신중하게 대처할 것이라 보입니다. 미국도 중국도 한국이 필요하다는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으니 예전처럼 힘이 없어서 양쪽의 틈바구니에서 피해만 보던 상황과는 매우 달라졌다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계 리더국으로서의 위상이 높아지게 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부담을 져야 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다만 강대국 간의 과도한 패권 경쟁에 말려 들어가는 국면은 가급적 피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캠페인 속에서 나온 러브콜이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힘들다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지만 G7 정상회의 참가 기회를 살리면서도 험난한 파도를 헤쳐나갈 수 있는 신중한 대응이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편 중국의 반응으로 볼 수 있는 신화통신은 G7 회의를 확대해 G11 회의로 만드는 것은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며 러시아 끌어들이기 시도는 G7 동맹국들의 불만을 일으킬 것이고 미국의 러브콜을 러시아가 받을지도 미지수다라며 트럼프가 G7 회의로 이익을 챙기려 한다고 비난했지만 한국, 인도, 호주에 대한 얘기는 없고 일단 러시아의 참가에 대해서만 부정적으로 평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G7 회의 참가를 부정적으로 보는 두 번째 나라가 있으니 역시 일본이죠. 일본의 산케이 신문은 한국은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으면서 경제적으로는 중국에 크게 의존하는 양다리 외교를 전개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한국의 존재는 여러 선진국들이 보조를 맞춰온 대중국 정책을 흐트러뜨릴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도 G7 내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며 미국이 한국을 비롯한 4개국을 초청한 것은 중국을 노골적으로 견제하기 위함인데 기존 G7 국가들에서 신중론이 나올 수 있다고 하며 또 일본 내부에서는 한국이나 호주의 G7 참가를 견제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것이 일본 외무성의 한 간부는 일본이 가지는 아시아에서 유일한 G7 참가국이라는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타라이꾸를 하다 G7 중에서 일본이 유일한 유색인종이라고 셀프 인종 차별을 하며 자부심을 한껏 뽐냈던 아소다로의 발언을 순화한 표현으로 보이네요. 그리고 일본 정부 대변인격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1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G7 정상회의에 초청한 한국, 러시아, 호주, 인도 등 4개국이 일본과 기본적 가치관을 공유하는 나라이냐는 질문을 받자 각각 일본에 있어 매우 중요한 파트너이지만 일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삼가겠다고 말하며 초청에 대해서 현 시점에선 언급을 자제하겠다고 답했는데 일반적으로 미국이나 특히 트럼프의 방향에 대해 적극 호응을 해온 아베와 일본 정부가 이 정도 반응을 보인 것은 트럼프의 G7 확대 시사에 대해 난색을 표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베 총리는 조공외교 트럼프의 푸들이라는 비아냥에도 불구하고 항상 트럼프 대통령을 극진히 대접해왔고 국제 무대에서도 항상 미국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왔는데 최근에는 이에 더해 C19 관련 무수한 병크들과 검사장 마작 스캔들 등으로 지지율이 떨어진 것에 대한 출구책으로서 G7 회의 참가를 고대해왔기 때문입니다. 교도통신의 31일까지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 지지율은 39.4%로 교도통신조사에서 40% 밑으로 떨어진 건 2018년 5월에 이어 2년 만이고 아베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5.5%에 달해 비판 여론이 지지 여론보다 많았던 것입니다. 아니 그래도 C19로 일본은 그렇게 희한한 일들이 연일 벌어지는데도 39.4%면 엄청 높은 거 아닌가요? 완전 콘크리트 지지율입니다. 어쨌든 6월 G7에 가서 트럼프와의 친분도 과시하고 백신과 치료약 개발, 세계경제 회복을 위한 협력 등에 대해 논의도 하는 모습을 보여 지지율을 회복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미국에 다녀오면 일본 국내법상 총리라도 무조건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데도 아베는 가겠다고 계속해왔죠. 올림픽 1년 연기도 아베가 먼저 얘기할 수 없으니 트럼프가 먼저 언급하며 판을 벌여줘서 1년 연기하게 도와준 것처럼 이번에도 트럼프가 뭔가 도와줄 것을 기대했던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갑자기 G7 회의를 9월로 연기한다니 아베는 닭쪽 덩개가 떠오르는 기분일 텐데 거기에 한국까지 초청한다고 하니 트럼프에게 뒤통수를 한 번 더 맞은 기분일까요? 이번 C19 사태로 다시 한번 확인한 일본의 수준은 판정자 계산도 팩스로 짓게 하고 그렇게 한다 해도 덧셈도 못하는 수준에 아베 마스크에 병크 연속타에 재난지원금 교부도 우편으로 몇 달 걸리는 수준을 보면 일본이 G7이라는 것도 놀랍기도 합니다.